영웅은 알아주는 이를 만나기 어렵고 장수는 현군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재능이 헛되이 사라진다. 삼국의 혼란한 시대, 뜻을 품은 자는 많았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드물었다. 유비인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한 군자. 그는 평생을 두고 영웅들과 의로 맺었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쳐 지나간 몇몇 장수들은 단 한 번의 선택만으로도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그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왜 유비의 마음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를 남겼을까? 지금부터 시대를 비껴간 영웅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삼국지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인간과 지혜의 깊은 이야기를 찾고 싶은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잊혀진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6위 화웅. 화웅은 동탁 휘하의 장수로 삼국 초기를 대표하는 맹장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역사서에 길게 남지 않았지만 한때 전장을 뒤흔들었던 존재였다. 비록 여포의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화웅의 짧은 생애는 능력을 알아주는 주군을 만나지 못한 장수의 비극을 상징한다. 정사인 삼국지에서는 그의 기록이 짧지만 나관중의 삼국지연회에서는 화웅이 거대한 돌을 휘두르며 연합군의 여러 장수를 단칼에 베어버린 인물로 묘사된다. 판신, 조무 등 이름 있는 장수들이 그의 손에 쓰러졌고 전장은 순식간에 공포로 잠식됐다.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질 때마다 연합군 진영은 얼어붙었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때 관우가 앞으로 나섰다. 유비와 장비 그리고 조조까지도 그를 말렸지만 결국 관우는 직접 화웅과 맞섰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검격으로 화웅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 한 번의 승리로 관우의 이름은 천하에 퍼졌고 유비 진영은 환호로 들끓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묻지 않았다. 어째서 수많은 장수를 연달아 베어온 화웅이 단 한 번의 공격에 쓰러졌는가? 화웅은 결코 약한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났지만 동탁이라는 폭군 밑에서 단순한 파괴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었다. 만약 그에게 올바른 주군이 있었다면, 혹은 유비가 그의 죽음 뒤에 남은 병사들을 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당시 유비는 병력도 인재도 부족해 끊임없이 타 세력에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화웅의 죽음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 그가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았다면, 화웅의 자녀 병력을 포섭하고 북방에서 세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면 훗날의 길은 훨씬 덜 험난했을 것이다. 화웅의 이름은 짧게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재능이 묻힌 시대의 거울이다. 진정한 통치자는 승리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적의 패배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자이다. 유비는 그때 눈앞의 승리에만 취했다. 그러나 역사는 묻는다. 관우의 칼에 쓰러진 그 한 명의 장수, 그가 남긴 흔적 속에는 유비가 놓쳐버린 또 하나의 세력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 5위 장임. 장임 자는 공겸. 그는 유장이 다스리던 서천 실현의 핵심 무장이었다. 유비가 서촉을 정벌하던 211년에서 214년 사이, 장임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이자 굳건한 충의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유비는 그를 품지 못했고 오히려 처형하고 말았다. 후일 제갈량조차 그 결정을 두고 그때는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고 한탄했다 전해진다. 삼국지 유장전에 따르면 장임은 신중하고 병법에 밝은 장수였다. 그는 여러 차례 부성, 백수 등지에서 유비군을 맞아 싸웠으며 특히 부성 전투에서는 교묘한 함정을 이용해 유비를 거의 생포할 뻔했다. 단지 하늘이 내린 폭우로 인해 유비가 가까스로 탈출했을 뿐이었다. 당시 유장의 진영에서 장임만이 유비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충성과 전술 안목은 분명 유비에게 필요한 자질이었지만 유비는 그를 적의 충신으로만 판단했다. 락성로천에서 패한 장임이 포로로 잡히자 유비는 적에게 충성한 자는 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정사에는 유비가 그 일로 후회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한조 촉국지와 민간 전승에서는 제갈량이 훗날 그때 장임을 살렸다면 서촉의 방비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진다. 만약 장임을 포섭했더라면 그는 마초나 황충처럼 충성스러운 장수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었다. 서촉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임이 살아있었다면 훗날 노장들이 전장을 지탱하던 촉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장임의 죽음은 단순한 한 장수의 최후가 아니었다. 그것은 충의의 본질을 오해한 시대의 비극이었다. 적에게 충성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충성을 새 주인에게 돌릴 길을 찾는 것이다. 장임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릎 꿇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 신념의 완성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쓰러져도 소나무처럼 곧았다고 말한다. 유비에게 장임은 단순한 적장이 아니었다. 그는 한 시대가 잃어버린 기회이자 인재를 품지 못한 자의 후회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 실수는 촉한이 끝내 되돌릴 수 없었던 역사적 상처로 남았다. 4위 여몽. 여몽 자는 자명. 그는 안위성 부연 출신으로 처음에는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평범한 병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훗날 유비와 제갈량조차 경계했던 동호의 천재 장수로 남게 된다. 그의 인생은 무식한 무장이 공부를 통해 시대를 바꾼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자 동시에 유비에게는 두고두고 후회로 남은 이름이었다.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여몽은 처음 손권의 군대에 평졸로 들어갔다. 그러나 용맹함과 근면함으로 눈에 띄었고 손권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그가 스스로 학문을 익히기 시작하면서 찾아왔다. 병법과 정치, 인재를 다루는 법을 공부하며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닌 사람을 읽는 자로 성장했다. 손권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여몽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여몽이 아니다. 유비가 그를 후회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재능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여몽이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빼앗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219년 관우가 번성에서 조조를 공격하며 방심했을 때 여몽은 백이도강 바이두전이라는 기발한 계책을 세웠다. 병사들에게 흰옷을 입혀 상인으로 위장시킨 뒤 조용히 강을 건너 형주를 급습한 것이다. 그 작전은 완벽했다. 관우의 후방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는 결국 포로로 잡혀 처형당했다. 그 한 번의 승리로 동호는 형주를 얻었지만 유비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그에게 관우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의형제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동호의 하급 장수 여몽이었다. 사실 유비는 여몽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적벽대전 이후 손권과 동맹을 맺었을 때 그는 여러 차례 동호의 장수들과 교류했지만 그중 여몽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말수가 적고 세련되지 않은 그를 유비는 평범한 무장 정도로 여겼다. 대신 주유나 육손 같은 인물에게 더 친근히 다가갔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한 자에 의해 흔들린다. 유비가 눈앞의 인맥과 명성에만 집중하던 그때 여몽은 자신을 갈고 닦으며 이미 적벽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결국 관우의 죽음과 일행의 대패는 유비가 인재를 보는 눈을 잃은 대가였다. 여몽은 누구도 믿지 않았던 자가 결국 모두를 이긴 장수였고 그의 이름은 유비에게 가장 쓰라린 후회로 남았다. 여몽의 생애는 이렇게 말한다. 조용한 자를 얕보지 말라. 언젠가 그 침묵이 세상을 뒤흔든다. 위치섬, 사서, 자는 원직. 그는 삼국시대에 손꼽히는 지략가 중 한 사람으로 삼국지의 진수와 삼국연애의 나관중이 공통적으로 평가한 지혜로운 책사였다. 깊은 학문, 겸손한 성품, 그리고 탁월한 병법 실력으로 인해 당시에는 백전불패의 군사라 불리기도 했다. 유비가 사서를 만난 것은 그가 신야신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였다. 몰락한 신세에 희망이 없던 유비에게 사서는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존재였다. 그의 조언으로 유비는 조조의 장수 조인설음을 상대로 몇 차례 연승을 거두며 잃었던 명성과 백성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서가 진정 빛났던 건 단지 전쟁터에서의 지략이 아니었다. 그는 권세와 이익보다 의리와 도리를 중시한 인물이었다. 어느 날 조조가 그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자 사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유비를 떠나 조조에게 귀부할 수밖에 없었다. 떠나기 전 그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갈량은 저보다 10배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반드시 찾아가십시오. 그 한마디는 훗날 역사를 바꿔놓았다. 유비는 사서를 잃은 뒤 평생 그를 잊지 못했다. 사서 역시 조조 밑에 들어갔지만 끝내 어떤 책략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신념을 지켰고 그 침묵은 곧 유비에 대한 충절의 표현이었다. 만약 사서가 유비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떨까? 아마도 그는 제갈량과 함께 촉한의 양대 책사로 이름을 남겼을 것이다. 당시 유비가 조조와 손권 양측에 맞서야 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사서 같은 인물의 존재는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사서는 시대의 비극이었다. 현명하고 충성스러웠지만 어머니를 향한 효심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오히려 그의 이름을 더 빛나게 만들었다. 유비에게 그는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또 하나의 제갈량이었다. 사서의 떠남은 슬픔이었지만 그가 남긴 것은 계책 몇 개가 아니라 운명 그 자체였다. 그의 마지막 말이 없었다면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비는 평생 후회했다.
충신을 잃은 아픔과 하늘이 내려준 두 지혜인을 동시에 품지 못한 운명을. 위치, 전위. 그 이름은 삼국시대를 관통하는 충혜종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는 뛰어난 책략가도 명문가 출신의 장수도 아니었다. 하지만 맨몸으로 적진을 뚫고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충성은 수많은 지략보다 더 빛났다. 삼국지의 진수 많은 전의를 용력천인, 용리텐는, 즉 인간을 초월한 힘을 지닌 자라 기록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유무사로 떠돌며 주먹 하나로 세상을 살아갔다. 그러다 장수자가 부하가 되었고 이후 장수가 조조사자에게 항복하자 함께 조조의 진영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전의는 조조의 그림자가 되었다. 늘 곁에서 그를 지키며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다. 전의의 이름을 영원히 각인시킨 사건은 197년 완성완천에서 벌어졌다. 장수가 조조를 기습하자 전의는 단 몇십 명의 친위병과 함께 조조의 막사를 지켰다. 밤중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홀로 창을 휘둘러 수십 명을 베었고 마지막에는 두 자루의 장창이 부러진 채 맨손으로 싸웠다고 한다. 조조가 탈출할 때까지 그는 끝까지 문 앞을 지켰고 온몸에 수십 개의 상처를 입은 채 쓰러졌다. 그의 죽음 후 조조는 크게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건 오직 전의 덕분이다. 조조는 장례를 국가의식처럼 치렀고 이후에도 매년 제사를 올리며 그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그렇다면 유비는 왜 그를 얻지 못했을까? 전의가 조조를 따르기 전 그는 이미 천하를 떠도는 무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유비 또한 영웅들과 교류하기를 즐겼던 인물이었지만 당시에 그는 세력이 약했고 인재를 받아들일 여력도 부족했다. 만약 그가 조금만 일찍 전의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조조의 수많은 습격 속에서 혹은 도주 중의 위기 순간마다 전의 같은 인물이 곁에 있었다면 유비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삼국지의 세계에서 강한 장수란 단순히 싸움 잘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주군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며 신뢰의 상징이었다. 조조가 전의를 얻음으로써 철벽을 세웠다면 유비는 그를 놓침으로써 평생의 후회를 얻었다. 전의는 천하의 영웅 중에서도 특별하다. 그의 출신은 미천했으나 그의 죽음은 위대했다. 그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진정한 영웅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느냐로 증명된다. 그리고 유비에게 그는 놓쳐버린 가장 값진 충신으로 남았다. 그 한 사람을 얻지 못했기에 유비는 평생 그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위치, 장료, 자는 문원, 발해국 5원 출신. 그는 한낱 하급 무장으로 시작해 동탁, 여포, 조조 처서를 거치며 결국 위나라의 호랑이 장수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그러나 이 긴 여정 속에서 유비는 단 한 번도 그를 품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방심이 훗날 유비에게는 평생의 아쉬움으로 남게 된다.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장류는 무예가 뛰어날 뿐 아니라 전략과 전술에도 정통했다. 조조 휘하의 5호장 우후장 중 한 명으로 악진, 우금, 유진, 서황, 슈황, 장합전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그의 이름을 천하에 떨친 전투는 바로 215년 합비하회의 전투였다. 손권. 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를 침공했을 때 장류가 지휘한 병력은 고작 7,000명. 그러나 그는 조조에게 직접 나아가 적이 아직 방심할 때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라 간언했다. 그리하여 단 수백의 기병만을 이끌고 손권의 본진을 급습, 그 한 번의 기습으로 오나라군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손권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도망쳤고 그날 이후 그 역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천하의 호장, 장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다. 유비가 장류를 얻을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 하비자피의 전투에서 여포가 패했을 때 장류는 아직 어디로 몸을 맡길지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유비가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었다면 그는 조조가 아닌 유비의 장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비는 세력이 약했고 사람을 지켜낼 힘도 부족했다. 결국 장류는 조조의 부름을 받아들였고 그 선택은 역사를 바꾸었다. 이후 그는 조조의 남방 전략의 핵심이 되어 동호를 제압하고 위나라의 기반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대로 유비는 끊임없이 남쪽에서 손권에게 발목을 잡히며 고전했다. 장류는 무장 중에서도 드물게 무예와 충예 그리고 통찰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그를 얻지 못한 것은 단순한 인재 한 명의 손실이 아니라 유비의 삼국 전략 전체를 흔드는 결정적 실수였다. 삼국의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다.
사람을 얻는 일이 곧 천하를 얻는 일이었고 한 번의 판단이 국가의 흥망을 가르던 시기였다. 유비는 늘 인의를 말했지만 때로는 용단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 미묘한 차이가 장료 같은 영웅을 영영 떠나보내게 만들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말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장료를 품었더라면 삼국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그 질문의 답은 아마 장료의 창끝에 있었다.